(11월) 중순 이후에 코스피는 약 50포인트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의 랠리가 이어졌고요. 자동차주도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소재와 산업재 섹터가 바닥을 짚고 움직여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들 업종의 반등이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쪽을 집중하는 게 좋을지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전문가와 허준식 해설위원, 박남숙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철강과 화학 등 소재 산업재 상승이 돋보였었는데요. 박남숙 기자, 어떤 쪽의 움직임이 좋았는지, 그리고 오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철강, 금속, 그리고 화학 등 소재 산업재들에 속한 업종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큰 매수세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 이틀 연속해서 소재주들을 사고 있는데요. 올해 부진한 이익 성장세를 보인 소재 산업재 섹터들이 내년에 업종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목별로는 어제 포스코가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등급 하향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보합세를 보이는 등 나흘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미 등급 하향 조정이 있었던 데다가 포스코뿐 아니라 철강업계 전반에 걸친 사안이란 점이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스코는 2%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과 동부제철 어제 4% 넘게 급등했는데요.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 1%가량의 낙폭을 전반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역시 어제까지 나흘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지만 닷새 만에 오늘 소폭 하락 중입니다. 종목별로는 5% 넘게 급등했던 호남석유와 또 6% 이상 올랐던 KP케미칼, 금호석유 등이 오늘 1% 안팎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화학 쪽도 어제 흐름이 좋았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허 의원님, 그렇다면은 최근에 이 하락의 원인은 무엇이었고 어제 반등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좀 그 내용이 좀 길긴 한데요. 좀 줄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하락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이제 2008년 말 이후로는 뭐 투자랑 소비 다로 붙었고, 근데 그거 메꾸려고 정부가 무리하게 글로벌하게 정부들이 재정 지출 늘려가면서 적자폭이 늘어났던 상황인데, 그게 이제 2010년도 1분기까지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이제 정부 쪽에서도 어떤 이제 내관의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2010년 4월 달 그리스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유로존 위기가 터졌고요. 그 이후로 이제 작년 여름에는 미국까지 신용등 강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의 디레버리징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하게 유럽, 미국 쪽, 또 중국 쪽도 성장률이 예전만 못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경기 민감 소비재군이 소재 산업재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컸던 이유는 어제 이제 뭐 크게는 그리스 지원한 합의 소식이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 재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 올랐던 부분들은 다 다른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세계 최대 해운 선사인 이제 머스크가 향후 5년간은 해운 투자는 안 하고 석유 개발이나 시추랑 뭐 항만 운영 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었는데, 조선주나 아마 이런 해양 설비 쪽 모멘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올랐던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리스 지원 얘기 나오면서 조선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은 일단 플랜트 발주가 뭐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았었지만 뭐 현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간간히 터져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때마침 어제 이제 HMC 쪽에 이광수 연구원이 내년도에 쿠웨이트 발주가 471억 달러가 나오면서 한국 업체들이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면서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표 보시면 중동의 전체 발주가 지금 오일가스라든지 뭐 석유화학 또 발전 플랜트 포함해서 총액은 3,675억 달러, 올해보다 한 16%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국이 특히 쿠웨이트에서 선전하고 있는데 2005년도 이후로 또 현재까지 우리가 플랜트 시장 MS가 35%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것 관련해서 뭐 현대, 대림, GS, 삼성 엔지니어링 주목하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좋았던 재료였던 것 같고요. 네. 조선과 건설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철강도 같이 따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주는 또 다른 재료가 있었는데요. 금호석유 주도로 해서 이제 타이어 수요가 좋다, 회복될 것이다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좋았던 재료인 것 같고, 호남석유는 이제 KP 케미칼 합병 이슈 관련해서 악재 노출되면서 빠졌던 부분이 어제 저가 매수였던 것 같고요. 또 정유 쪽은 뭐 유가 흐름만 보면 $80 후반에 정체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던 부분들이 정일적 강세로 좀 이어졌던 거라서요. 사실은 어제 소재 산업재 반등은 다들 각각의 어떤 개별 재료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전반적으로 뭐 그리스 합의 소식뿐만 아니라 각각의 호재성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이어졌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이 뭐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이런 재료들에 의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이제 재료 방금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상 주가들이 최근에 IT주 중심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그룹주 내지는 그 부품주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왔는데요. 약간 이제 그 업종 간 기마추기성 반등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실제 이제 주가가 지금 오늘은 다시 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더 위험자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제 미국에서 또 재정절벽 얘기가 좀 나온 데다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나 지금 봐서는 지금 상당수 종목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좀 개선될 거냐 수요가 늘어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체크를 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장부 가치 밑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격 회복세는 좀 이르지만 최소한 하방 경직성 정도는 웬만치 좀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PBR 1배 미만인 종목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네, 지수도 1900을 넘어서면서 이런 저평가 종목들도 함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재 산업재 섹터의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지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먼저 저 BDI 지수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 BDI 지수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은 저게 BDI 차트가요. 최근에 보면 약간 단기 추세는 상승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1094까지 올라왔는데 이 중기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추세가 반전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바닥 확인 작업 정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BDI 지수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냐.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한 1300포인트 이상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안정권으로 좀 접어들려면, 왜냐하면 1300대 잠깐 갔다 또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권으로 가려면 한 1500대 정도까지는 올라와야지 본격 상승 구간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를 실어 나르는 쪽에 지표가 BDI 지수니까요. 요런 구간이 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육상 플랜트의 이제 해외 건설주, 해상 플랜트의 조선주 뭐 이런 게 있듯이, 또 석유화학이나 정유 같은 경우도 또 상품 지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철광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RB 상품 지수 주간 차트를 보면은 CRB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추세를 좀 돌파를 해놨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하단을 일단은 돌파해놨는데 좀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보기가 아직은 조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지표들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면 이쪽도 하방 경기성을 최소한 확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중국 관련주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중국 상해 종합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도 오늘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쪽에가 중국 시장이 2000을 좀 살짝 깨고 내려갔거든요, 어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지표를 보면 일단 좀 하방 경기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단기적인 흐름은 아무래도 중국 연동 종목이 많기 때문에 좀 중국 증시에 따라서 조금 더 밀리거나 뭐 이런 오차 범주는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이제 CRB 상품 지수라든지 발틱 운임 지수, BDI 지수 이런 것을 체크해 나가면 지금 조금씩 이제 안정은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중국이 워낙 안 좋은데 중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BDI도 워낙 말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반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먼저일 텐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들은 좀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박남숙 기자, 최근에 지표들 어땠는지 점검해 볼까요? 네, 중국 인민대보고서가 올해 4분기에 중국 국내 총생산 GDP가 8.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8% 역대 지난해 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최근 7분기 연속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국면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2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오는 12월에 베이징에서 개최할 계획인데 시장 주목을 받고 있는 2013년 GDP 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2013년 GDP 성장률 목표를 7.5%로 확정하는 것은 시장 믿음성 강화에 긍정적이라며 오히려 2012년 상대적으로 약한 성장세에 따른 기저효과, 또 수출과 부동산 투자 안정화 영향으로 내년 GDP 성장률은 8%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1년 만에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중국 HSBC가 발표한 이번 달 중국의 제조업 동일관리자 지수 PMI는 50.4를 기록하면서 13개월 만에 기준선인 50을 넘었습니다. 그 전에 중국 물류구매연합회가 발표한 제조업 PMI가 50.1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넘은 데 이어서 HSBC의 지표 역시 50을 웃돌자 전문가들이 중국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는 조짐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PMI도 50을 이제 상회하는 움직임, 제조업이 정말 바닥을 찍은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GDP 성장률도 8% 내년에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남아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듯이 상해 종합지수가 정말 안 갑니다. 정권 이양 이후에는 그래도 뭔가 반등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신 분들 있었을 텐데 실망감이 참 크거든요. 왜 이렇게 중국 증시가 못 갈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사실 여기저기서 내년에 중국이 좀 호전이 될 것이다 이런 그 부담에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잘 안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이 2,000포인트를 계속 들락날락 최근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표는 호전되지만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 것이고요. 우려감이 좀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수요 같은 경우에 실수요가 안 되는 어떤 지표 상승이 있지 않느냐, 막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초에 정권 11월 14일부로 정권 이양을 했는데 아무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12월 초순에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지금 향후에 이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로드맵을 발표를 할 거예요. 아마 이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좀 그 전에 이제 약간 기대 심리가 생기겠지만, 그때부터 해서 뭐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이제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물 수요 항상 보면은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보고서를 보면 수요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보면 후진타오 정권도 마찬가지고 덩샤오핑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보면 정권 교체를 하고는 일단 재정 지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좀 요원하고 정권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로드맵 이후에 아마 수요 재정 지출이 나와가지고 그 관련주들이 뭐 향후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좀 바닥 찾기 과정,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역사적인 이제 하단까지 내려와가지고 계속 이탈되고 있거든요. 그런다라는 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끝물 그 하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이제 다만 기대 심리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부양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12월 초순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처럼 다음 주쯤에는 중국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데요. 증시는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수급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소재 산업재 섹터 쪽에 어떤 유의미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수급으로 보면 이 기관이 지금 섹터를 딱 구분해놨는데요. 소비재 아닌 것 전부 소재 산업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 아닌 쪽은 다 소재 산업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두 섹터 간에서의 어떤 순환매를 기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이제 최근 이틀 동안에 보면 오늘도 지금 사실은 기관은 소재 산업재를 삽니다. 최근 이틀간을 보면 화학과 철강, 조선, 건설업종은 이제 매수를 했고요. 이틀 연속으로. 그리고 LG전자라든지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그러니까 IT 종목 일부 종목, 그리고 그동안에
주가가 아주 좋았던 음식료라든지 제약, 의류업종, 대부분 이제 소비재로 분류가 되죠. 이쪽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샀던 쪽은 팔고 이틀 동안에 그동안에 팔았던 쪽은 사면서 순환매를 지금 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겠고요. 이러한 이들 종목 간의 순환매는 가격 논리라든지 실적에 어떤 기반한 그런 어떤 순환매성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의미 있는 것이 원달러가 1080원 선을 못 깨고 이제 올라왔는데 이날 이후로 기관의 어떤 상당히 유의미한 섹터 간의 어떤 그 포지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080원이 안 깨진다 그러면 기존의 내수주는 좀 줄이자 이런 쪽으로 조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틀간은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또 LG 계열 하이닉스는 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지금 어제랑 비슷하게 가고는 있는데요. 그동안에 좀 많이 팔았던 쪽 좀 채워넣는 쪽으로 전략을 좀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기관 쪽이 아무래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소재 산업재의 반등이 이어질 것인가 좀 결론적인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생각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소재 산업재 섹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수 종목이 일단 청산가치 밑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근 아래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PBR이 한 0.7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청산가치 밑에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은 주가가 최소한 회사가 망할 회사들이 아니면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섹터 내 저평가주를 보는데 대개 보면 장부 가치가 싸다고 해서 주가가 잘 가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좀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IT 쪽이 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연계가 된 그런 소재주가 있어요. 그런 쪽에 보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그룹에,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그룹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SKC 같은 경우는 SKC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페트필름 이러한 종목들이 우선순위가 되겠는데 그 외에도 보면 지금 싸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분단들이 물론 이제 유가 흐름 뭐 이런 거 또 상품 가격 추이를 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가 이치상으로 보면 이제 좀 바닥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업종 대표주 아닙니까? 그다음에 네. LG화학. 그래서 2등주, 3등주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역시 불황이 회복된 과정에서는 선도주 중심으로 풍산, 고려아연,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사에서 어제 대림산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올해 유일하게 연초에 제시했던 그 수주 잔량을 100% 좀 달성 가능성이 있는 데가 현대건설 정도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 시장이 좀 안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을 활용해서 좀 분할 매수로 해 나가면 상당히 나중에는 이후에 이제 재정 절병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이슈가 아마 좀 같이 해결되고 하면은 아마 상당히 좀 시세가 기맞추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의주 가운데서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상품주의 가격 반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해설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등이 이어질까요? 네, 일단 4분기에 단기적인 시각으로요. 물론 OECD가 아까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어제 저녁에 7시에 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4분기에 글로벌 경기를 쪼개서 보면 일단 미국 쪽은 완만하게나마 회복세 나올 것으로 보고요. 중국도 지금 3분기 바닥론 힘을 얻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내년도 전망치 때문에 좀 주가가 주춤했던 것 같아요. 올해랑 비슷하게 한 7.5%로 본다 이런 것들이 그 정부 계열의 연구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GDP 전망치 때문에요. 그렇죠. 예, 7.5%로 거의 플랫이죠. 그래서 좀 부정적이었던 것 같고 지표가 최근에 좋아지기 때문에도 뭐 개선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안 할 것이다, 소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렇고요. 유로존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게 맞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최근에 나오고 있는 PMI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쪽들이 다소나마 아직 기준선 50선 회복은 못했습니다만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위안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럽이 좀 주춤하더라도 크게 보면 이제 미국, 중국이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섹터인 소재 산업재 주가도 상승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낙관을 해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번 주 또 다음 주 초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표들의 스케줄인데요. 미국 3분기 GDP가 지금 한 2.8%로 잘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우리나라 10월 산업 생산 동향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30일 날 전년 대비로 한 1% 증가할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리고 11월 수출입 동향도 중요한데 수출도 뭐 괜찮았을 것 같고요. 결과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있을 이제 중국의 제조 PMI 11월 달 거 50.8로 나오면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뭐 이러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충분히 경기민감 섹터도 갈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점검이 중요하겠고 또 전문가님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미국의 재정 절벽 관련한 이슈들 계속 좀 시장을 건드릴 것 같고 다만 이제 재정 절벽 이슈는 그 연준이 OT 끝나고 나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끝나고 나서 4차 양적 완화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인지 요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네. 그걸 잘 이제 버무려진다 그러면 좀 누그러질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고 종목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4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대림 산업이 좀 양호합니다. 한 1,6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대림은 3분기에도 예상치랑 비슷하게 1,400억으로 나왔기 때문에 컨센서스도 믿을만 하다고 그러면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한 영업이익 전망되고 있고요. GS건설은 3분기에 아주 쇼크를 안겨줬는데 어쨌든 4분기에는 믿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960억 정도 작년보다 한 4배 정도 증가한 영업이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석유가 한 작년보다 4% 늘어난 1,600억대 영업이익 나올 것 같고요. 금호석유가 가장 좋은데요. 829억 정도 하면서 37% 정도 증가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이제 유가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남은 한 달 동안. 네. 어쨌든 영업이익 전망은 현재로서는 한 6천억 정도, 작년보다 한 77% 정도 급증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 포스코는 한 7% 감소한 9,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 현대중공업은 가장 안 좋습니다. 5,900억 정도로 한 32% 감소할 것으로 나옵니다. 종합해보면 정유 쪽 그리고 화학주 일부 종목군, 건설주는 괜찮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건설주들 많이 나왔고 겹치는 종목은 SK이노베이션이 있었네요.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포스코 얘기가 아닐까도 싶은데 마지막으로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강등을 했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일단 가장 또 덩치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방향성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대개 보면은 이제 신용평가사는 나중에 이제 뭐 대우 인터인 인수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금이 자꾸 부담이 돼서 그 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뭐 지분들 팔고 해가지고 현금 확보하고 하는데.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BR 밴드가 0.7배인데 이 부분에서 본다면 뭐 잠깐은 더 밀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약간 좀 반등이 나왔어요, 미세하게. 잠깐 더 밀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따라서 뭐 매도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홀딩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매수를 할 때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철강 쪽에서 매수를 한다 하면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이 그나마 좀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수요처가 이제 딱 현대차 그룹이랑 현대중공업이 딱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막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뭐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